안녕하세요. 신통한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가 왜 가장 오래되었다는 의미에서의 최고이자 가장 새롭다는 의미에서의 최첨단 국기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태극기는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역관 이응준이 최초로 그려서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조선은 아직 국가적 상징으로서의 국기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1876년 일본과 광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 국기 제정 문제를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고 1882년 5월 미국과의 통상조약을 앞두고 지금의 외교통상부에 해당하는 통리기무아문의 김홍집이 이응준에게 국기를 그리게 했습니다. 이후 박영효가 1882년 9월 일본에 3차 수신사로 파견되었고 일본 기선을 타고 가면서 고종의 명을 받아 태극과 사괴 도안의 길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고종은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 태극과 사괴 도안의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 공포하였고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 제작법을 통일하여 1949년 10월 15일 현행 태극기를 공포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세계적인 소설 25시로 유명한 루마니아의 작가 콘스탄틴 게오르기는 인류를 절망 속에서 구원할 열쇠가 한국에 있다고 말하면서 태극기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한국의 국기는 유일한 것이다. 어느 나라의 국기도 닮지 않았다. 거기에는 세계의 모든 철학의 요약 같은 것이 새겨져 있다. 태극기는 멋지다. 우주의 대질서, 인간의 조건, 모든 것의 운명이 점, 선, 원, 붉은색, 파란색, 흰색으로 그려져 있다. 사실 저는 태극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게오르기의 말에 동의하게 됩니다. 한글을 통해 느꼈던 인문학적이고 과학적이며 철학적인 아름다움 같은 것이 태극기를 통해서도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극기의 가운데 그려져 있는 태극 문양은 붉은색의 양과 파란색의 음으로 상징되는 상반자가 대립하면서도 서로의 뿌리가 되고 서로 순환함으로써 우주의 생명을 영속해 하는 역의 이론을 시각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밤과 낮, 어둠과 밝음, 추위와 더위, 고요함과 움직임, 기쁨과 슬픔, 화와 복 등은 서로 대립적이지만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즉 서로를 생성하는 관계로 굴러갑니다. 태극 문양은 이와 같은 음양의 역동적 관계 맺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한국 사상사에서 반대되는 것을 모순 대립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조화와 생명 창조의 원동력으로 보는 사유 방식과도 연결됩니다. 이와 같은 태극 문양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유적에서도 발견되는데 최근 발굴된 전라남도 나주 보감리 유적의 목간 속 태극 문양은 618년경 백제 무왕 시기의 것으로 밝혀졌고 가문사지의 당대석에서 발견된 태극 문양은 682년경 신라 신문왕 시기의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기록들은 태극을 처음으로 도형화했다고 알려져 있는 1070년경 송나라 주도니의 태극 도설보다도 400여 년 앞선 것입니다. 심지어 태극 문양은 훨씬 이전부터 천지인을 의미하는 삼태극의 형태로 한국의 토속신앙 및 민속예술 속에 뿌리내려 있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태극에 근본을 둔다기보다 이전부터 있었던 한국의 고유한 문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태극 문양은 동북아시아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원 후 1세기경으로 추정되는 멕시코 동쪽 베라크루즈주의 석상이나 기원정 4세기경으로 추정되는 겔트족의 청동기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에서 태극 문양 자체를 인류가 공통적으로 지녀왔던 보편적 문양이라고 보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태극 문양은 그 기원에 대한 논쟁을 떠나 가장 오래된 형태의 문양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가장 오래된 형태의 태극 문양이 현대 물리학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닐스 보어는 1922년 원자의 구조와 원자에서 방출되는 복사선의 연구에 대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한마디로 원자 번호 1번인 수소 원자의 구조를
보어 자신이 만든 모형으로 설명하면서 양자역학의 기초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보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양자역학의 수장 역할을 하면서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와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 심지어 양자역학의 확률론적 세계관에 반대했던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까지 집대성해 양자역학의 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것은 보어가 직접 언급한 상보성 원리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상보성 원리란 어떤 물리적 실제에 대한 성질들이 상호 보완적인 짝을 이루어 존재하는 동시에 어떤 물리적 개의 한 측면에 대한 지식은 그 개의 다른 측면에 대한 지식을 배제하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로는 입자 파동의 이중성에 대한 이중슬릿 실험이 있습니다. 원자 수준의 미시 세계에서 전자와 같은 물질은 그 자체가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갖는 상태인 입자인 동시에 움직이지 않고 에너지를 전달하는 상태인 파동이기도 한데, 이와 같은 전자의 이중성은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전자총에서 발쇄된 전자가 슬릿을 향해 나아갈 때 파동의 형태를 띠면서 슬릿 A와 슬릿 B를 동시에 통과하게 되고 두 개의 파동이 생겨서 서로 간의 간섭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도달할 때쯤에는 그와 같은 간섭 현상을 증명하는 간섭 무늬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중슬릿 실험을 관측하고 있으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자총에서 발사된 전자가 슬릿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관측하고 있으면 전자는 더 이상 파동처럼 간섭 현상을 발생시키지 않고 입자의 형태로 스크린의 점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은 관측하기 전까지 전자의 상태는 파동이었다가 관측하는 그 순간 특정한 한 가지의 입자로 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전자는 경우에 따라 파동으로도 입자로도 존재할 수 있지만 동시에 파동이자 입자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인가 하실 텐데, 이것은 실험으로 분명히 증명된 사실들이고 우리는 이와 같은 미시세계의 특성을 활용한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조차 이 상보성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말이 와닿지 않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세기 초 양자역학이 발견한 이와 같은 사실이 동양의 오래된 지혜와 맞닿는 일이 벌어집니다. 상보성 개념을 제안한 보어는 1937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태극 문양을 보고 큰 감명을 받습니다. 양자역학을 이해할 사고의 틀을 발견한 것입니다. 보어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념이 혼재하는 것이야말로 자연의 본질이라는 것을 태극 문양이 함축적이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1947년 보어는 물리학에 대한 공로로 덴마크 귀족 자귀를 받게 되는데, 자신의 귀족 예복에 태극 문양을 새기고 Contraria sunt complementa, 즉 대립적인 것은 상보적인 것이다 라는 라틴어 문구를 넣었습니다. 저 또한 양자역학과 원자 구조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리적 실제에 대한 성질들이 대립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짝을 이루어 존재한다는 이 상보성 원리를 태극의 원리를 경유해 받아들일 수 있었고, 우리나라 국기 중앙의 태극 문양이 태극의 원리뿐만 아니라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구축된 21세기를 상징한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태극기의 네 모서리에 위치한 사괴는 각각 하늘, 땅, 물, 불을 상징하는 것으로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건은 태양으로서 양이 가장 성한 방위에 배치되고, 고는 태음으로서 음이 가장 성한 방위에 배치되어 있으며, 감은 소양으로서 음 속에서 뿌리를 받고 자라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는 소음으로서 양 속에서 뿌리를 받고 자라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태양인 건에서 소음인 이로 바뀌고, 이에서 태음인 곤으로 성장하며, 또 곤에서 소양인 감으로 바뀌고, 감에서 태양인 건으로 성장하여 무궁한 순환 발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역에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주역을
점치는 책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역은 천지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원리를 설명한 심오한 철학으로서 성군으로 알려진 주나라 문왕이 쓰고 공자가 12기라는 해석을 붙여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편 3절이라는 고사성어는 공자가 주역의 심오한 뜻을 너무 좋아하여 나이가 들어서도 주역을 너무 열심히 읽은 나머지 책을 맨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주역은 오랜 기간에 걸쳐 완성된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역에서 가장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호가 바로 8괴입니다. 각 괴는 3개의 효로 구성되고 각 효들은 양효와 음효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효가 3줄로 나열되어 괴를 구성하기 때문에 괴의 종류는 이를 3번 곱한 8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8종류의 괴는 주역을 이루는 원소들이면서 만물을 나누는 8가지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괴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괴, 땅을 상징하는 곤괴, 우레를 상징하는 진괴, 바람을 나타내는 손괴, 물을 나타내는 감괴, 불을 나타내는 이괴, 산을 나타내는 간괴, 연못을 나타내는 태괴로 부릅니다. 나아가 64괴의 경우 이 기본 8괴를 위아래로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6개의 효로 구성되며 각 단괴들 자체의 내용과 2개의 괴가 결합하는 방식 그리고 각 효들 간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의미에 따라 전체적인 괴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주역 64괴의 근본인 8괴가 약 5천여 년 전에 살았다고 추정되는 삼황 중 한 명인 태호 복희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마천이 사기에 따르면 복희는 동의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태호 복희를 그래서 한민족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진나라 이전의 동의와 한나라 이후의 동의가 같은 존재인지 여부는 아직 학계에서도 정확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태극기의 건곤감이 4괴가 복희 8괴의 근본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의 부호를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주역이 현대 기술의 총화라고 볼 수 있는 컴퓨터의 근본 원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컴퓨터는 이진법으로 움직이는 기계입니다. 이진법은 0과 1, 2개의 기본수로만 이루어집니다. 일상에서는 0부터 9까지의 10진법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9에서 10으로 넘어갈 때 한 자릿수에서 2자릿수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0과 1을 기본수로 갖는 이진법에서는 2만 되어도 2자릿수로 바뀝니다. 10진법의 수 2와 3은 이진법에서 각각 1, 0과 1, 1로 표현되고 10진법의 수 4는 이진법에서 3자릿수 1, 0, 0으로 표현됩니다. 서양에서 이진법을 처음으로 고안한 사람은 독일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라이프니츠였습니다. 1700년경 중국의 선교사로 가 있던 라이프니츠의 친구이자 신부인 부배는 주역본에 나오는 도해를 라이프니츠에게 보내줍니다. 미적분의 창시자로도 유명한 라이프니츠는 이 그림을 보고 너무 놀랐고 연구를 진행한 끝에 이진법 체계를 발명했습니다. 64괴는 음효와 양효가 6층으로 쌓여있는 모습이고 음효를 0, 양효를 1로 바꾸면 000부터 111111까지 이진법의 숫자로 바꿀 수가 있고 이것을 10진법으로 바꾸면 0부터 63까지의 숫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실제로 라이프니츠는 자신의 이진법 발견이 5천여 년 전 동양의 역의 원리에서 나왔으며 주역을 통해 지중해 세계와 아시아 세계가 서로 공통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라이프니츠는 이진법을 정립하고 나서 당시 청나라의 황제 강희제에게 감사 편지와 함께 관련 논문과 컴퓨터의 전신인 기계식 계산기를 동봉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라이프니츠의 이진법은 후대에 게델과 튜링 같은 수학자들의 계승 발전되었고 트랜지스터의 발명과 맞물려 최초의 컴퓨터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디지털의 원리인 이진법 체계는 주역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 변화의 원리가 컴퓨터의 원리가 되어 현대의 문명을 건설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뜻으로 우리의 태극기 속에 들어있는 4궤가 가장 오래된 형태의 부호인 동시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최첨단 기술의 원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가 왜 가장 오래되었다는 의미에서의 최고이자 가장 새롭다는 의미에서의 최첨단 국기인지를 태극 문양 속 양자역학과 효와 궤 속 컴퓨터의 원리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번에 태극기에 대해 공부하면서 몇몇 논문들을 찾아보게 되었고 태극기의 사상적 원리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태극기의 태극 문양과 사궤에 대한 기원을 논쟁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논쟁들과는 별개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극기가 가장 오래된 문양과 부호를 통해 우주 변화의 이치를 담고자 한 그림이라는 것과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반이 되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원리가 담긴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태극기를 두고 어떤 그림이 맞다, 틀리다고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가 변화의 도를 나타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태극의 모양이 태풍의 회오리 모양이든 소라 껍질 모양이든 8개 전체를 사용했든 4개만을 사용했든 지금 현재의 태극기로도 충분히 태극의 뜻인 음양의 교류와 사궤의 뜻인 만물 생성의 의미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미학적으로 창제된 한글의 자부심을 느끼는 만큼 태극기에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신통환 교수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